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최근에 4월 3일이었죠. 제주 4.3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부터 꼭 다루고 싶었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흔히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요, 제주도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하고, 약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반동을 일으켜서 한라산에 숨어 들어갔고 많이 죽었다, 이런 이념 때문에 생긴 일이다, 뭐 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주도 4.3 사건은, 제주 4.3 사건은 거의 진짜 1980년대 이전은요, 교과서에 한 줄도 실리지 않았어요. 2000년대까지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최근에야 한 줄 실립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거의 근현대사 잘 모르잖아요. 근현대사까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시험 범위는 항상 이제 앞부분 많이 나오고, 중학교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죠. 제주도 사람들에게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4.3이란 단어는 금기어로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너무 끝나지 않은 아픔이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매우 신봉하시는 그런 분들이 막 몰려와서 댓글로 많이 막 화를 내고 저보고 무식하고 막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이 영상을 좀 감히 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겠죠. 물론 똑똑한 사람이고, 그쵸? 그치만 이승만의 과오를 얘기했을 때 제주 4.3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 부분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주도는 어떤 섬인지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와 뭐 이제 중국, 일본 가운데 정말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창 태평양 전쟁 중에 이 제주도에 이제 미군이 상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6만 명 정도의 그런 일본 군들이 그쪽에서 이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제 제주도를 지키려고 했던 섬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제 일본 군들이 거기 있을 때 많은 제주도의 경찰들이 일본 약간 거의 친일에 가깝게 일본 부역, 그런 친일 부역 경찰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일본의 뒷배를 믿고 엄청나게 이제 제주도민들한테 횡포를 부렸었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그 경찰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이 일어나죠. 1945년 광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일본군들이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수하고 나서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이 제주도가 이제 이런 일본 애들이 이제 철수하고 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타통치 이야기가 나왔고, 미군이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뜨리면서 이제 미군이 마치 도와줘서 이제 독립된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또 이제 미군 부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친일 부역 경찰들이 그대로 미군정에서 쓰이는 또 경찰이 된 거예요. 친일인데.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 제대로 안 된 거 아시죠? 그럼 반민특위 다 해체되고, 또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경찰하고 있는 거죠. 또 경찰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또 많은, 또 이제 거의 이제 수만 명의, 거의 또 이제 6만 명의 그런 제주 주민들이 이제 강제징용 갔던 그런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생계라든지 이제 일자리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제주도에 콜레라가 돌았어요. 그래서 거의 300여 명이 이제 엄청나게 콜레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식도 모자라고 궁핍, 생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민심이 흉흉한 와중에 바로 제주 4.3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모든 사건에는 항상 시작이 있죠.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3.1절 발포 사건입니다. 왜 3.1절이냐면요. 1947년에 우리나라는 3.1운동이 있은 뒤로 1주년, 2주년 그런 식으로 3.1운동 몇 주년 그런 행사가 항상 있었어요.
2019년 올해는 100주년 행사를 크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1947년 이때가 바로 3.1운동 28주년이었습니다. 28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식의 그런 3.1운동에 관련된 기념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모여서 기념 집회를 하고 막 가두 시위를 했었습니다. 3.1운동 정신 막 계승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좋은 취지의 그런 가두 집회였습니다. 되게 좀 폭력적인 집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집회를 추진했던 진영이 좌파 진영이었고 제주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약칭으로 제주 민전에서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우익 쪽 그런 세력이 이제 주시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제주 북초등학교 어떤 학생이 그때 관덕정 앞에 그 광장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다가 이 행사 구경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경찰은 기마 경찰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말에 치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애기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경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고, 저 자식 뭐야? 이놈 잡아라! 이런 식으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우르르 경찰서로 쫓아가는데 그걸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하고, 오해를 풀었어야 되는 건데 오인하고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 발포하는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이제 이렇게 막 몸싸움 실갱이를 하는 와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발포 때 사망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발포가 잘못됐다는 거 보여주는 시점이죠. 제주 북초등학교 허두영 학생, 그리고 어린 젖먹이를 안고 쓰러졌던 21살의 엄마 박재호, 이 6명의 사망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망자들은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등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총을 쏘니까 총소리에 도망가다 등에 맞은 거예요. 그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발포한 것에 죽은 거죠. 그 얼마나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처의 제주 도립병원에서 이제 이런 부상자들이 막 끌려오고 또 이제 제주도에 그런 지금 맞은 사람들 막 발포한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오니까 거기에 있던 경찰이 겁이 난 거예요. 경찰서 습격당했나? 이 사람 이 폭도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공포감에 못 이겨서 또 지나가던 행인을 쏴버렸어. 나 건들지 말라고 막 발포해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은 그냥 지나가다가 죽음. 이런 무작위한 발표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완전 안 좋아지고 경찰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런 발포 사건을 잘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발포에 항의하는 제주도민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뭉치면서 이제 민관 총파업으로 이 제주도의 거의 95% 이제 파업을 일으키고 이 발포 사건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사과하고 해명하고 해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군정에서 좌파들의 이런 봉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미군정이 이걸 완전 강경 진압을 해버린 거야. 2,500명 정도를 데려가 버리고 연행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집회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서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런 강경 진압에 더 이제 삐뚤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민들과 미군정 그리고 응원경찰 서북청년단과 이렇게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응원경찰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런 이제 항일운동이 일어나거나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 밀란이 일어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육지의 제주 섬으로 이렇게 파견 보냈던 그런 경찰을 응원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제시대 응원경찰이면 뭡니까? 일본이 부린 그런 경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광복 이후에도 쓴 거죠. 육지에서 온 경찰, 응원경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서북청년회죠. 이 서북청년단은 아주 극렬한 정말 우익단체인데 이 좌익 색출 업무를 주로 맡았던 서북청년단이 이 서북청년단들의 이제 주로 처음에 결성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월남한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월남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얼마나 싫었겠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씨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주 약간 좀 폭력적으로 만들어졌던 막 정말 이렇게 기숙사 생활도 막 합숙소에서 공동생활하고 조금이라도 좌파면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좌파 색출에 아주 열정적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1987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좌익 공격에 앞장서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 약간 삐뚤어져서 우익 정치인들과 이런 친일 기업가들에게 돈을 받고 자금을 사주받으면서 그런 약간 좌파 계열 그런 회사 같은 데를 막 불태운다던가 사무실 불태우고 신문사 막 포탄 던지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도에 와서 또 학살을 자행했던 단체죠. 저는 이 서북 청년단이 일으켰던 그 제주 4.3 사건의 과오를 아는데 최근에 2014년인가 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명칭을 그걸 쓰고 싶냐고, 이거를 쓰고 이 조끼를 입고 세월호 리본을 걷었던 사건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세월호 리본을 막 그 서울에 있는 세월호 리본 노란 리본을 막 걷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본이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차라리 모아놓는 게 어떠냐고. 왜 자기네 맘대로 그 건들고, 그리고 이 명칭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이 정신을 그래 이어받고 싶어. 그래 그러면 자기네대로 나름대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지. 제주도민들에게는 얼마나 이 아픔의 단어인데 서북 청년단이라는 명칭을 2014년에 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당시 조직이 이제 막 노출돼가지고 약간 좀 수세에 몰렸던 이런 남로당, 물론 제주도에서도 이런 좌익 세력이 있긴 있었어요. 남로당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 이제 이를 계기로 이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분노를 계기로 이들도 좀 이용한 것도 있죠. 3월 5일에 이렇게 3.1 사건 막 대책위원회를 하고 막 파업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제임스 카스티어 대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미국 쪽에다가 이제 진상 보고서를 넘겨야 되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 단체의 동조자고 그리고 관련이 있는 좌익 분자의 거점이 섬이다. 미군에 그렇게 미국에 보내버린 거야. 미군 부대에서.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냥 미군에게는 완전 하나의 빨간 섬이 돼버린 거죠. 좌익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섬이 돼버렸고, 그 섬을 그냥 정말 청소해라, 좌익 분자들을 청소해라, 그런 식의 지령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을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미군도 관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좌익 청소를 이제 자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이제 경무부장 조병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병옥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었어요.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세 쪽에 이제 눈이 멀어서 이승만에게 딱 붙어가지고 완전 좌익 청소를 또 앞장서면서 좋아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싫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압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제주도를 너무 강경 진압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조병옥 경무부장은 어떤 식의 말을 했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사상적으로 불온하다. 건국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제주도에 휘발유를 싹 다 뿌려서 다 이 섬 전체를 불태워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또 실제로 제주도를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병옥은 독립운동을 했던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이런 순국소녀 흉상을 만드는데 그 16인에 들어갔었는데, 제주 4.3 사건의 대표적인 주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빠졌습니다. 물론 제주 4.3 사건에 지금 얘기를 했을 때 빨갱이는 당연히 죽여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념적으로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냥 여자, 노인들, 그리고 정말 그냥 젊은 남자여도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자, 이래서 이제 미군정에서 이렇게 강경 진압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났죠. 그리고 나서 1년 뒤 지금 4.3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인은 3.1절, 1947년 3월 1일 28주년 3.1절 발포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제주 4.3 사건이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일은 바로 1948년 4월 3일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런 반미 감정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미군은 철수해라. 그리고
남한만 단독선거 방대. 남로당에서 지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로당에서 무장대들이 이제 경찰서를 다 습격하자고 4월 3일을 기점으로 잡고, 그리고 이 한라산을 이런 무장봉기의 기점으로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무장투쟁을 4월 3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처음에는 이 무장투쟁을 했던 남로당 일원들이 좀 이겼어요. 하지만 이제 미군 부대 오고 막 응원경찰 계속 오고 서북청년단 계속해서 이제 보완되면서 계속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 한라산으로 숨어지게 되면서 이때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한 명이 이런 식의 남로당원으로 한라산으로만 가잖아요. 입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빨갱인 거야. 그냥 한라산에 일하러 가거나 그냥 어쩌다가 한라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무조건 빨갱인 거야. 그럼 그 집안 안에 남자 명 빨갱이가 있으면 대살이라고 했었어요. 마치 연좌제 같은 건데 대신 살이 난다. 그의 가족, 자식, 이런 빨갱이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임신한 여자 다 죽였어요. 그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그 마을을 맨날 털고 다니는데, 그 마을을 털고 사람들이 이제 하도 죽이니까 이런 1948년에 중간 산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한 거예요. 피신한 주민들의 사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이들이 빨갱인가요? 이 아이들이 사회주의에 물드는 애들인가요? 얘네들은 그냥 아이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한 거죠.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피신을 가가지고 정말 한라산에 동굴에 한두 명 정도도 겨우 들어가는 그 동굴을 다 파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자를 먹으면서 버팁니다. 이런 토벌대 양민 학살 때문에 이런 이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슬은 제주도 말로 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슬이라는 이 영화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여기서도 이제 양민 학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라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빨갱이가 아니에요. 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숨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무차별 학살을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무조건 입산했다, 산에 갔다고 무조건 다 기승전 빨갱이로 그렇게 몰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적인 증언으로 인한 실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제주도에 이제 서북청년단 단원이 한 1000명 이상이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주 서청에 김재능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재능 단장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휘둘렀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금품갈취는 물론이고 살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살인, 부녀자 강간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그런 부녀자 강간도 엄청나게 행해졌어요. 살기 위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자들이. 그리고 또 서청 출신 이윤도는 많은 증언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잔인한 증언이라 이거는 약간 임산부나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이 도피자 가족들 있죠. 그러니까 도피를 했으면 가족들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가족들을 어떤 식으로 데려가냐면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막 무릎 꿇리고 이런 식으로 막 초등학교 같은 데 모아놔요. 초등학교 같은 데 모아놓고 서북청년단 자기네 가족들 중에서 서북청년단 친척이 있거나 남편이 서북청년단인 사람들 이쪽 줄로 가라고. 그 사람들은 살려줘요. 관련 없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총살하거나 자기네 마음대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이 이윤도 경찰은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요, 굳이 총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점점 살인을 즐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칼을 꺼내서 한 명씩 등에 칼을 꼽습니다. 80명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중에서는 바둥거리는 감정 좀 잡고 젖먹이 신생아를 안고 있었던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엄마는 죽고 아이가 엄마 쓰러졌는데 아기가 그 위에서 버둥거리니까, 아니 사람이면 아이는 살려줄 수도 있지 않나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아이를 칼로 찍어서 치켜 올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갱이들의 씨앗을 다 씨를 말려야 된다. 빨갱이 가족들은 모두 다 색출해서 죽여라. 아이는 버둥거리고 그 칼에서. 그런 학살이 제주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실제 그때 같이 경찰 특공대로 일했던 고치돈의 증언입니다. 이런 증언이 너무 많고,
그걸 본 그 같이 경찰 일을 했던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한동안 밥을 못 먹었대. 너무 충격적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주임으로 불렸던 또 서북청년단 출신의 정용철의 악명도 아주 높은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하루에 한 명 이상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고. 아니 무슨 제주도가 무슨 배그하는 무슨 실제로 무슨 하는 그런 무슨 배틀로얄 찍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살인 게임을 했던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한 명이나 죽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고 사람을 죽여주면 밥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성폭행도 계속했고 남편이 그냥 산에 갔다는 이유로 산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데려와서 겁탈하고 옷을 벗겨서 자신의 그 총에 총구를 난로불에다가 달구고 여성의 아래로 넣은 뒤 온갖 강간과 뭔가 욕보이는 짓을 다 한 다음에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중에 몸이 불타는 게 가장 아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체가 이제 죽지도 않았어. 퍼덕퍼덕거리니까 가서 묻으라고 흉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묻으러 간 사람 고봉수 대한청년단 그 분대장이 증언한 거 그 묻은 사람이에요. 묻는데 흙을 묻는데 아직 덜 죽어가지고 시체가 퍼덕퍼덕거려서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그런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악마 아닌가요? 다 미친 게 아니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나? 저는 정말 이런 증언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새벽에. 그리고 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도 제가 찾았어요. 지금 동그라미로 해놓은 악명 높은 학살자, 탁살자, 탁성록입니다. 이 사람은 또 심지어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막 살인을 즐기게 되는데요. 이제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막 수많은 증언들이 있어.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최길두 씨의 증언인데 예쁜 여자들만 겁탈하고 다니고 여러 번 같이 살았대요.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랑 사는 거지. 나랑 살면 니네 가족은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산 거죠. 그리고 제주도 떠나기 전에 자기랑 동거했던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주도 살아보면서 다 죽이고 물에 수장시키고 갔대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멘트가 사형권을 가졌고 그냥 바로 이 사람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죽여. 즉결 재판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편 중독자였던 증언이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데요. 이 구체적 증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 의원 격리 주임이었던 하두용은 제주도 오기 전부터 이 사람이 이미 아편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병원으로 오자마자 바로 아편 주사를 놔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 팔에 너무 주사 바늘이 많아가지고 주사가 이제 바늘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기가 이제 주사 바늘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겨드랑이 밑에다 놓으라고 그런 증언도 했었고 그렇게 아편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겁탈하고 죽이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슬이라는 영화에 아편쟁이 김상사로 약쟁이 김상사로 나옵니다. 이 탁성록은 원래는 음악하던 사람이었대요. 작사했던. 고향이 진주고 그래서 진주에 어떤 그 진주 농계에 관련된 농계의 노래라는 이 탁성록 작사 작곡의 노래가 있어서 지금은 내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살인의 광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진주로 돌아와서 보도연맹 사건 때 또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살인을 즐겼던 그냥 살인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군들은 또 제주도민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서북청년단하고 제주도민들하고 헷갈리잖아요. 우익 쪽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만 죽여야 된다고 해서 제주도 방어만 하면 죽였대요. 미군 사람. 미군은 그냥 제주도민 이꼴 빨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군은 그냥 정말 제주도민 제주도의 그 방언이 강하잖아요. 방어만 하면 죽였대요. 아니 이런 식의 어떻게 이런 학살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진짜 서북청년단하고 결혼하면 그나마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서북청년단을 강제로 결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서북청년단이나 경찰들이 와가지고 집안을 막 색출하고 죽이려고 하고 총구를 들이대면 여자들은 그냥 옷을 벗는 거야.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내 몸을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그게 막 제가 이거 관련된 연극을 봐가지고 연극 장면이만 생각이 나니까 더 슬프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주 4.3 사건에서 그렇게 학살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은 영웅이 돼서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고문과 성폭행, 이런 약탈, 이런 학살을 일삼았던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고 잘 살고 발 뻗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198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제주특별법 이거 2000년도 이런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제주 4.3 사건을 입 밖에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만약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또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국가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턱에 총을 맞고 턱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턱이 없기 때문에 윗니만 있으니까 죽 같은 것만 드시고 항상 위장병에 시달렸던 진아영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면 나는 턱이 아프고 위장병에 시달리는 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그동안 제주 4.3 사건의 그 억울함, 그날의 아픔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게 더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제주 4.3 사건의 일은 금기어였고 묻혀져였고 교과서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진짜 최고로 학살이 많이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요, 마을 하나가 다 전소되는 일은 아주 흔하게 벌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제주 4.3 사건 관련 연극이 있습니다. WS501의 그 한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도 여기 주연으로 맡았었고 뭐 아이돌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물어봤는데 인터뷰를 했었는데 더도 말고 오히려 이게 약한 거고 더 심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고늘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물이 항상 잠겨 있다 해가지고 아주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유서가 깊은 오래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무장대가 이제 차량 이동을 못하게 막 돌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그 돌을 없애는 와중에 무장대 습격을 받고 이제 거의 엄청나게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화가 나는데 이 무장대 한 명이 고늘동 쪽으로 갔다. 그 증언만 듣고 고늘동 사람들을 다 학살시킨 거예요. 그냥 어촌에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었고 그냥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주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쪽으로 갔다고 누구 한 명이 갔다고 그냥 다 불질러서 24명을 싹 다 죽여버려서 고늘동은 지금 그냥 터만 남았어요. 다 불타버리고 그냥 정말 마을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야? 그냥 업으로 살고 사회주의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마을 사람들인데 그냥 죽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 다 전소돼서 없어진 마을이 제주도에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런 연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극도 만들어주고 영화도 이제서야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동안 너무 묻혀져 있었다는 거. 너무나 정말 잔인한 일이 너무나 벌어졌고 너무나 불쌍하게 너무 안타깝게 진짜 죽은 일이 많았는데 자, 이러다가 이제 어린아이, 남녀 뭐 아무나 관계없이 그냥 묻지마 학살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부터입니다. 1948년 11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근데 계엄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엄령은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투입되고 계엄령, 국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계엄령인 건데 그때 당시는 계엄법도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계엄령은 이런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한 게 아니에요. 전쟁 상황, 국가 재난 상황, 뭐 지진이나 엄청난 지진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계엄령을 발표하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를 그냥 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초토화 작전을 하게 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후의 지점이 산악지대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통행을 하면 다 죽인다. 이유 불문하고 폭도로 간주하고 총살한다. 해안가에만 살라 이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면 잡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서 뭔가 이렇게 뭐 도토리라도 좀 캘라고 나물이라도 캘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해안선도 5km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뭐랄까 이때 당시 이제 완전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이제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뭐 대살부터 해서 도피자 가족 다 죽여요 그냥. 이런 식의 제주도에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죽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학살된 인원만 밝혀진 것만 지금 3만 명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바다로 집어 던지고 수장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과 치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엄령은 이때 당시 마구잡이로 사람 죽여도 되는 약간 무소불위의 제도가 돼버렸는데,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미군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 단독의 결정인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법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이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즉결 처형을 했던 이 권리, 이 권력은 누가 도대체 준 것이고, 이때 당시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이들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정말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계엄령은 이 1948년대, 그래 그때는 너무 옛날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뒤로 80년대까지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계엄령 선포합니다. 맨날 계엄령 선포하고 민주화 운동하면 맨날 때려 죽이는 거죠. 잡아가고. 계엄령은 그런 게 아닌데 계엄령을 자신들의 마치 막 보호막으로 핑계거리로 사용을 한 거죠. 국가폭력의 핑계거리로. 자, 제주도에서의 이렇게 희생이 피해 연령만 살펴봐도 20살 이상 어린아이들이 27%나 됩니다. 20살에서 40살은 50%, 기타, 어린아이, 노약자, 이렇게 피해자 연령이 이렇게 되는 것만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학살된 것만 보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무고한 학살이라는 거 보여준 증거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아직도 유해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주도 4.3 이런 희생자 유해들 이런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 가면은 제가 나중에 꼭 가서 직접 보고 싶은데 아기 무덤도 있습니다. 이런 위령비도 있고요. 갑자기 아기 무덤 사진이 사라져서 지금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제주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박진경 추도비도 있습니다. 박진경이 너무 무자비하게 추도 막 학살하니까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근데 또 추도비도 여기 있어요. 제주도민들은 이거 좀 없애자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제주도가 이렇게까지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섬인지 저도 이번에 많이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몇 개의 증언만 몇 개 보여드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실제 제주 4.3 사건 진상보가 보고서에 있었던 대표적인 증언입니다. 순간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바로 옆에 나란히 묶인 어머니가 나를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어머니 몸이 요동치면서 내 몸은 온통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놈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일일이 대검으로 다 찔렀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 밑에 깔려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난 그날의 모습들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너무 선합니다. 어떻게 일 수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어머니가 몸에 위에 있어서 산 거예요. 대검으로 찔러도 어머니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살아야 계신 분의 증언이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아직도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증언을 할 수 있는. 조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60대 노부인 안만교 김이나는 손녀 3살과 손녀 1살을 데리고 급히 냇가로 피신을 했어요. 마을을 다 습격하고 다 죽이니까. 그래서 굴을 찾아가지고 몸을 숨겼어요. 근데 애기가 1살이고 3살이니까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겠죠. 응애 울었겠죠. 그래서 진압군이 굴 속으로 수류탄을 던져버려서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이게 제주 4.3 사건의 실체입니다. 아직도 계속 진상규명은 이루어지고 이거 계속해서 증언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잔인한 사건이 왜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고 왜 묻혀졌을까요? 왜냐면 군사정권까지는 우리가 군사정권 계속 60년대 70년대 반공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군사정권의 또 대표적인 자신들의 명분이 또 반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얘기만 나와도 안 됐었어요.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국가에.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 이런 식의 막 이데올로기로 대립,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만 했다는 그런 시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거의 90년대에 이르러서 이런 사회학계들, 이런 제야학자들, 사학자들에 의해서 막 연구가 진행이 됐고 여러 서적들과 기록에 의해서 이거 이승만 정부의 강경 진압이 너무 심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다. 이것은 민주항쟁이었다. 이런 식의 시야로 바뀌게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2000년도에 이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이 처음 생겼고 국무총리 이제 소속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을 하게 되고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너무나 뒤늦게.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에 이런 노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죠. 최초의 사과입니다. 대통령이 한 최초의 사과. 2003년 10월 31일에 과거 국가 권력의 이런 잘못, 국가 폭력에 대해서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위로의 말씀을 드려서 처음으로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에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가 됐고, 이 개정안에는 이런 유족들, 제주도민의 이런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런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생활지원금을 보존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 2014년에 제주도 특별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2014년에 처음으로 4월 3일이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전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이 돼서요. 작년에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제주도에 가서 이런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2019년에 국방부가 최초로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에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국방부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는 600여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사망자는 지금 밝혀진 것만 3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이 묻혀졌었고, 사망자의 그런 걸 가지고 더 큰 사건이다 작은 사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무고하게 희생된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았던, 심지어는 5.18 민주화운동도 북한에서 사주받았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무고하게 죽은 이런 사건을 왜 무조건 다 기승전 빨갱이라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이 모든 사건이 진상규명이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교과서에 한 줄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몰랐다면 검색을 해보시고 관련 영화나 연극을 보시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아무튼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됐는데, 물론 지금 제가 이 다룬 것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 제가 또 좌파며 제가 빨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북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조만간 북한 포로 수용소에 대한 것도 다룰 겁니다. 북한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근현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들추거나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 디스하거나 그랬다고 무조건 빨갱이로 모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역사적인 팩트만 얘기한 건데 왜 무조건 좌파하고 빨갱이입니까? 거기서 정치적인 이념이 왜 나오고 편가르기 왜 나옵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다뤘고요. 제가 좀 흥분해서 좀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할 말은 많았는데 좀 너무 울컥할까봐 좀 많이 다룬 부분도 있었고, 뭐 시체 사건 너무 시체 사진 잔인한 것도 너무 많았는데 웬만하면 좀 안 보여드리려고 그냥 차라리 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검색하세요. 잔인한 사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아, 제주도 아기 무덤 이제 찾았어요. 네,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주도에 이런 아기 무덤이 실제로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정말 이렇게 많은 학살이 있었고 이런 시체가 있고 울고 있는 이런 사진들. 이들을 죽게 했던 그렇게 막 국가 권력이며 이런 국가 폭력, 도대체 누가 이런 권력을 준 것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던 컨텐츠였습니다. 자,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승만 되게 좋아하신 분들, 나중에 제가 이승만의 약간 업적 부분도 나중에 꼭 다뤄볼게요. 좀 약간 언제 다룰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